새하얀 웨딩드레스는 이미 그 본연의 순결함을 잃은 지 오래였다. 값비싼 실크와 섬세한 레이스는 도시의 먼지와 정체 모를 오물로 얼룩져 있었고, 치맛다는 거친 아스팔트에 끌리며 무참히 찢겨나갔다. 하유리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절박한 외침과 여러 개의 구둣발 소리가 마치 사냥개의 추격처럼 그녀의 등 뒤를 바짝 쫓고 있었다. 아가씨 멈추세요. 회장님께서 노하십니다. 그 목소리는 위협이자 회유였지만 유리의 귀에는 그저 자신의 삶을, 옥죄는 쇠사슬 소리로 들릴 뿐이었다. 최민석 회장, 그리고 그의 아들이자 오늘 자신의 신랑이 될 뻔했던 남자. 최진우,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다. 오만함과 탐욕으로 가득 찬 눈빛. 여자를 장식품이나 거래의 수단으로 여기는 그 경멸적인 태도. 그 남자와의 결혼은 곧 아름다운 세장에 갇혀 영원히 서서히 죽어가는 것과 다름없었다. 아버지의 무너져가는 회사를 위해 희생하라는 강요. 눈물로 호소하는 어머니의 얼굴. 모든 것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예식장에서 신부 입장을 기다리던 그 순간 유리는 결심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자살 행위라고. 그녀는 조용히 대기실 창문을 넘어 자신의 운명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도망치기 시작했다. 맨발로 아스팔트를 내딛는 감각은 낯설고 고통스러웠다. 벗어던진 하이힐이 어디로 굴러갔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폐부는 터질 듯 아팠고 다리는 청음망은 무거웠다. 서울의 화려한 넌사인이 번져 보이며 현기증을 일으켰다. 그녀는 무작정 인파 속으로 파고들었고 행인들의 놀란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어두운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다. 조금만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 그들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희망은 막다른 벽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젠장, 욕설이 절로 터져나왔다. 등 뒤에서는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제는 두세 명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렸다. 그들은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유리의 눈이 필사적으로 주변을 훑었다. 쓰레기통, 낡은 배관, 굳게 닫힌 철문. 어디에도 숨을 곳은 없었다. 심장이 절망적으로 쿵쾅거렸다. 이대로 잡혀 끌려가면 그녀의 삶은 정말로 끝이었다. 바로 그 순간 골목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리는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낡고 해진 담요 더미 아래 한 남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주변의 악취와 완벽하게 동화되어 있었다. 며칠은 감지하는 듯한 떡진 머리카락, 시커먼 때가 낀 얼굴, 남루하다 못해 걸레 조각 같은 옷. 그는 완벽한 노숙자,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 존재하는 그림자 같은 인간이었다. 순간 유리의 머릿속에서 광기 어린 계획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비정상적이고 상식 밖의 방법을 쓰는 수밖에. 추격자들은 최 씨 가문의 며느리가 될 뻔한 고귀한 아가씨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 이미지를 산산조각 내버린다면 그들이 경멸하고 혐오하여 참아 손댈 엄두조차 내지 못할 추태를 보인다면 유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남자에게 다가갔다. 골목 입구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의 실루엣이 나타나는 것이 보였다. 시간이 없었다. 웅크리고 있던 남자는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형형했다. 놀라움, 그리고 경계심,
하지만 유리는 그의 표정을 읽을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남자 앞에 무릎을 꿇듯 주저앉으며 그의 더러운 멱살을 움켜쥐었다. 미안해요. 그것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사과였다. 남자에게, 혹은 이런 상황까지 내몰린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다음 순간 유리는 남자의 입술을 향해 자신의 입술을 돌진했다. 차갑고 거칠고 낯선 감촉, 먼지와 땀, 그리고 희미한 술 냄새가 섞인 그의 향기가 그녀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다. 수치심과 자기 혐오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유리는 눈을 질끈 감고 더욱 깊게 그를 파고들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발악이었다. 남자는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의 몸에서 저항하려는 기운이 느껴졌지만 유리가 필사적으로 매달리자 이내 그 힘을 풀었다. 아니, 오히려 그는 이 상황을 순식간에 파악한 듯 하라 했다. 유리의 등 뒤로 다가온 추격자들의 그림자를 느낀 것일까? 그는 유리의 떨리는 등을 감싸 안으며 마치 연인처럼 그녀의 키스를 받아주기 시작했다. 세상에, 저게 뭐야? 골목 입구에 도착한 추격자 중 한 명이 경악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할 예비 신부가 서울에서 가장 더러운 뒷골목의 노숙자와 진한 키스를 나누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격정적으로. 미친 거 아니야, 하유리 아가씨가. 저런 거지랑 다른 한 명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혐오가 가득했다. 그들은 최 씨 가문의 체면을 생각했다. 만약 이 모습이 세상에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끔찍한 스캔들이 될 터였다. 그들은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고 우물쭈물했다. 저 더러운 장면에 끼어들어 아가씨의 팔을 잡는 것조차 꺼려졌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얼굴을 찌푸리며 나섰다. 아가씨,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정신이세요. 당장 그만두고 저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유리는 그의 말을 무시했다. 그녀는 더욱 절박하게 남자의 품에 안겼다. 그녀의 영인은 완벽했다. 이성을 잃고 사랑에 도피한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리더는 혀를 차며 말했다. 아무래도 충격이 크셔서 정신이 나간 모양이군. 회장님께는 우리가 놓쳤다고 보고하는 수밖에 없겠다. 저런 꼴을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지. 하지만이고 뭐고 없어. 저 거지한테서 병이라도 옮으면 어쩔 건데 일단 물러나서 상황을 보고하자. 알아서 기어 들어오시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 회장님께서 결정하실 거다. 그들의 대화는 유리의 귀에도 똑똑히 들렸다. 계획이 성공했다. 그들은 결국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침을 뱉고는 서둘러 골목을 빠져나갔다. 구둣발 소리가 완전히 멀어지고 골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그제야 유리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남자를 밀쳐냈다. 입술에서 느껴지는 이물감에 헛구역질이 났다. 그녀는 손등으로 입술을 거칠게 닦아냈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자신에게 기꺼이 이용당해준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담요 위로 다시 주저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 눈은 단순한 노숙자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차가운 지성이 번뜩였다. 강지훈. JK그룹에 숨겨진 후계자이자 현 최연소 회장. 그는 지금 회사 내부의 배신자를 색출하고 자신을 노리는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스스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있었다. 최민석 회장이 자신의 JK그룹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도, 그가 사업 확장을 위해 하씨 가문과의 정략 결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정략 결혼의 당사자인 신부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의 돌발적인 키스는 분명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눈에서 단순한 반항심이 아닌 삶에 대한 처절한 의지를 보았다. 꺾일지언정 휘지 않으려는 강인함. 그것이 지훈의 흥미를 끌었다. 그는 이 예측 불가능한 여자가 자신의 계획에 어떤 변수가 될지, 혹은 의외의 조커가 될지 가늠하기 시작했다. 유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다. 다행히 도망치기 직전 챙긴 작은 클러치백은 무사했다. 그녀는 안에 있던 현금 몇 장과 작은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꺼내 남자에게 내밀었다. 이거 받으세요. 오늘 일에 대한 보답이에요. 정말 미안하고 또 고마웠어요. 이걸로 당분간은 깨끗한 곳에서 식사도 하고 잠도 잘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이만. 그녀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나려 했다. 이 남자와 더 엮여서는 안 된다는 본능적인 경고가 울렸다. 하지만 남자는 그녀가 내민 돈과 보석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의 행색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깊고 안정적인 중저음이었다. 그렇게 가면 10분도 안 돼서 다시 잡힐 텐데. 유리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들은 잠시 물러났을 뿐 이 주변을 완전히 떠나진 않았을 거다. 곧 다른 팀이 와서 이 일대를 샅샅이 뒤지겠지.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는 어디에 있든 눈에 띌 수밖에 없고 남자의 말은 한치의 틀림도 없는 사실이었다. 유리는 막막함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말대로였다. 지금 이 꼴로 거리를 헤매는 것은 스스로 믿기가 되는 짓이었다. 그녀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자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일어서자 생각보다 키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루한 옷으로도 다 가려지지 않는 다부진 체격이었다. 따라와. 그는 짧게 말하고는 골목터 깊숙한 곳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낡은 건물에 녹슨 비상계단이 있었다. 어디로 가는 건데요? 유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뒤돌아보며 그녀를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위협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았다. 죽고 싶지 않으면 그냥 따라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유리는 마른 침을 삼키고 그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낯선 남자의 등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또다시 한번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직감했다. 방금 전 나눈 그 절박하고 수치스러웠던 키스가 앞으로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사건의 서막이었음을 아직은 알지 못한 채였다. 남자의 등은 넓고 단단해 보였다. 비록 넉마 같은 옷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 아래 숨겨진 견고한 근육의 윤곽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하유리는 불안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심정으로 그의 뒤를 따랐다. 녹슨 비상계단은 그녀의 맨발 아래서 위태롭게 삐걱거렸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잠깐만요. 대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유리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남자는 대답 없이 고갯짓으로 계속 따라오라는 신호만 보냈다. 그는 마치 이 도시의 혈관을 꿰뚫고 있는 유령처럼 좁고 어두운 골목길과 건물의 후미진 통로를 능숙하게 헤쳐나갔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수년간 이 길을 걸어온 사람처럼 유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지금 상황에서 그를 놓치는 것은 곧 다시 추격자들의 손에 잡히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얼마나 걸었을까? 그들은 마침내 재개발이 멈춘 듯한 낡은 상가 건물 뒤편에 멈춰 섰다. 쓰레기 더미와 폐자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칠 법한 장소였다. 남자는 익숙하게 낡은 철제 셔터의 한쪽 구석을 들어 올렸다. 셔터 아래에는 사람 하나가 겨우 드나들 수 있는 개구멍 같은 공간이 나타났다. 들어가. 남자의 명령죄 유리는 잠시 망설였다. 저 어둡고 축축한 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치 짐승의 굴로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그녀의 주저함을 눈치챈 남자가 나지막이 말했다. 선택은 당신 몫이야. 여기서 그들과 다시 술래잡기를 하든 아니면 조용히 내 뒤를 따르든.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틀린 말이 아니었다. 유리는 눈을 한번 질끈 감고는 찢어진 웨딩드레스 자락을 끌어모아 몸을 숙여 좁은 틈새로 들어갔다. 안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진동했다. 남자가 뒤따라 들어와 셔터를 내리자 사방은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했다. 아무 교수도 안 보여요. 유리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이는 순간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손에서 낡은 라이터 불꽃이 피어올랐다. 흔들리는 불빛이 비춘 곳은 건물에 버려진 보일러실 같았다. 그는 라이터 불에 의지해 벽에 붙어있는 낡은 비상등 스위치를 올렸다. 희미하고 깜빡거리는 주황색 불빛이 공간을 채웠다. 그는 보일러실 구석에 있는 좁은 철제 사다리를 가리켰다. 위로 올라가 유리는 말없이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했다. 사다리는 낡은 창고 같은 공간으로 이어졌고 그 공간의 끝에는 또 다른 나무 사다리가 천장을 향해 놓여 있었다. 그곳이 그의 목적지인 듯했다. 조심해, 낡았으니까. 남자의 경고에 유리는 조심스럽게 나무 사다리를 밟고 올라섰다. 삐걱거리는 나무 판자를 열고 머리를 내밀자 전혀 다른 공간이 나타났다. 건물의 맨 꼭대기에 숨겨진 다락방이었다. 남자가 뒤따라 올라와 나무 판자를 닫자 그들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되었다. 다락방은 생각보다 넓었지만 생활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황량했다. 경사진 지붕 아래에는 낡은 매트리스 하나가 전부였고 나무 상자가 테이블을 대신하고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생수 몇 병과 빵 부스러기가 담긴 비닐봉지가 보였다. 유일한 광원인 천장의 작은 정원은 금방이라도 수명이 닿을 듯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작은 창문은 두꺼운 판자로 가려져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았다. 이곳이 그의 집, 그의 안식처였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머물던 유리의 삶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새삼 깨닫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찢어지고 더러워진 웨딩드레스가 그녀의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남자는 그런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구석에 있던 생수 한 병을 던져주었다. 유리는 반사적으로 물병을 받아들었다. 고마워요. 그녀는 마른 목을 축이며 남자를 찬찬히 뜯어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노숙자로 보이지 않았다. 그의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상황을 지배하는 힘이 있었다. 유리는 다시 한번 클러치백을 열었다. 이번에는 안에 있던 모든 것을 쏟아냈다. 현금 다발과 귀걸이, 그리고 목에 걸고 있던 작은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이걸 전부 드릴게요. 제발 저를 그냥 가게 해주세요. 오늘 일은 정말 감사했지만 더 이상 당신에게 빚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과 엮이고 싶지도 않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함께 애써 지키려는 마지막 자존심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돈으로 이 관계를 청산하고 싶었다. 그것이 그녀가 세상과 소통하던 방식이었다. 하지만 남자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돈과 보석들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한번 훑어볼 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내가 돈 때문에 당신을 도운 것 같나?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럼 왜? 유리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지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유리는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호기심, 그리고 일종의 투자라고 해두지. 투자요. 그래, 모든 걸 다 가졌을 여자가 모든 걸 버리고 맨발로 도망치는 모습이 꽤 흥미로웠거든. 그런 여자에게 작은 은신처를 제공하는 것.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궁금해졌어. 당신은 당신이 가진 돈이나 보석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패를 쥐고 있을지도 모르지. 그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다. 유리는 그의 의도를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 이 남자는 미친 사람일까? 아니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사람일까?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동시에 그의 말 속에서 자신을 단순한 동정의 대상이 아닌 어떤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유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판단해.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일단 오늘 밤은 여기서 묵어. 날이 밝으면 그때 다시 생각하지. 그 드레스는 눈에 띄니까. 갈아입을 옷이 필요하겠군. 그는 구석에 있던 낡은 배낭을 뒤져 회색 후드 티셔츠와 트레이닝 바지를 꺼내 그녀에게 던져주었다. 남자의 채취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저쪽 구석에서 갈아입어. 그는 등을 돌려주는 최소한의 배려를 보였다. 유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섬주섬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몸을 옥죄던 웨딩드레스를 벗어버리자 마치 무거운 족쇄를 풀어낸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다. 헐렁한 트레이닝복은 불편했지만 동시에 기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그녀가 옷을 다 갈아입었을 때 지우는 이미 다락방 한쪽 구석 바닥에 자리를 잡고 누워 있었다. 그는 유일한 잠자리인 매트리스를 그녀에게 양보한 것이었다. 네온 거기서 자. 그의 무심한 말투 속에서 또다시 예상치 못한 배려를 느낀 유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선인일까? 악인일까? 아니면 그저 예측 불가능한 괴짜일까?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죠. 당신은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둠 속에서 그의 낮은 목소리가 울렸다. 나도 가끔은 변덕을 부릴 때가 있거든. 그리고 당신의 눈이 마음에 들었어. 모든 걸 잃었지만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은 눈.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깊은 침묵이 다락방을 감쌌다. 유리는 조심스럽게 매트리스 위로 올라가 몸을 웅크렸다. 매트리스에서는 눅눅한 냄새가 났고 등 아래서는 스프링이 삐걱거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감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적어도 오늘 밤은 추격자들에게서 안전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하게 도시의 소음이 들려왔다. 자동차 경적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그 소리들은 이제껏 그녀가 살아온 세계와는 전혀 다른 낯설고 거친 세상의 소리였다. 유리는 눈을 감았다.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화려한 예식장, 아버지의 실망한 얼굴, 최진우의 오만한 미소, 그리고 이 남자의 거칠고 차가웠던 입술의 감촉.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어쩌면 자신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지도 모른다. 지옥에서 도망쳐 나왔더니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버린 것일지도. 하지만 유리는 후회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 그 끝이 어디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삶보다는 나았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든 남자를 흘끗 보았다. 그의 정체는 여전히 의문투성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동아줄이었다. 비록 그 동아줄이 썩은 것일지 아니면 질긴 것일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그렇게 낯선 남자와의 기묘한 동거,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첫날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유리는 지독한 피로감 속에서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다. 최상류층의 부와 권력이 응축된 공간은 공기마저 다른 무게를 지니는 법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우뚝 솟은 TY그룹 타워의 최상층,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다.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에 앉아있는 최민석 회장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그의 주변을 감싼 냉기는 방 안의 온도를 몇 도는 떨어뜨릴 만큼 살벌했다. 책상 앞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어젯밤 하유리를 놓친 보안팀장이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다. 그의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그래서 결론은 놓쳤다. 이건가? 최민석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듣는 이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가씨께서 갑자기 상식 밖의 행동을 하시는 바람에 상식 밖의 행동. 최민석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팀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어젯밤의 광경을 보고했다. 뒷골목의 노숙자와 진한 키스를 나누던 하유리의 모습을. 보고를 듣는 내내 최민석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다. 방 안에 있던 아들 최진우가 먼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미친 거 아니야. 그 여자 감히 내 아내가 될 몸으로 그딴 더러운 놈이랑 입을 맞춰. 아버지. 당장 잡아다가 조용히 해라. 최민석의 나직한 한마디에 최진우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아들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본 후 다시 팀장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래서 그 여자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가문의 체면을 위해 그냥 물러났다. 자네가 내 허락도 없이 그런 엄청난 결정을 내렸단 말인가. 허에, 회장님, 그건 멍청한 놈. 최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저 멀리 여의도에 위치한 JK그룹 본사 건물을 향하고 있었다. 하율이 그 계집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애의 뒤에 있는 하씨, 가문의 지분, 그리고 그 지분을 발판으로 우리가 삼켜야 할 JK그룹이 중요한 거다. 강지훈, 그 애송이가 회장 자리에 앉은 이후로 회사가 흔들리고 있어. 지금이 절호의 기회란 말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탐욕스러운 야망이 번뜩였다. 최민석에게 이번 결혼은 단순한 정략 결혼이 아니었다. 하씨 가문을 흡수하여 몸집을 불리고 그 힘을 이용해 숙적이었던 JK그룹을 단숨에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계획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진우, 내온 그저 하율이라는 예쁜 장식품을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겠지만 나는 그 장식품이 걸려있는 보물창고를 통째로 가질 생각이다. 알겠나? 네, 아버지. 최진우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감히 반박하지는 못했다. 최민석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김비서, TY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풀어 서울 전체를 이 잡듯이 뒤져서 하유리를 찾아내.
생사불운. 반드시 내 눈앞에 데려와. 아니, 산채로 데려와야지. 아직 쓸모가 많은 아이니까. 그의 명령은 잔혹하고 단호했다. 거대한 조직의 힘이 이제 막 세상에 홀로 던져진 한 마리의 도망자를 잡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도시의 가장 후미진 다락방에서 하유리는 낯선 잠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쑤시고 뻐근했지만 정신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 밤새 악몽 한 번 꾸지 않고 깊이 잠든 것이 스스로도 신기할 정도였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강지훈은 이미 일어나 있었다. 그는 구석에 앉아 딱딱하게 굳은 빵을 무표정하게 씹고 있었다. 유리가 깨어난 것을 보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건네지 않았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유리는 어제 그가 던져준 트레이닝복 차림의 자신을 내려다보았다. 찢어진 웨딩드레스는 구석의 쓰레기처럼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이저 지훈이 우유 한 팩과 빵 한 조각을 그녀에게 건넸다. 유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것을 받아들었다. 배가 고팠다. 그녀는 체면을 차릴 겨를도 없이 빵을 베어 물었다. 맛은 없었지만 지금은 무엇이든 삼켜서 에너지를 보충해야 했다. 앞으로 어쩔 생각이지. 빵을 다 먹어갈 때쯤. 지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유리는 우유를 마시던 손을 멈췄다. 모르겠어요. 일단 이대로 잡혀갈 수는 없어요. 계획은 있나? 아이, 유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막막했다. 돈도, 신분증도, 연락할 사람도 없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이 다락방에 갇혀있는 신세였다. 최민석 회장에 대해 뭔가를 알아내야 해요. 그 사람의 약점을 잡지 못하면 저는 평생 도망자로 살아야 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훈은 흥미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약점이라 거물을 상대로 뭘 어떻게 할 생각이지.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저에게는 제 머리가 있어요. 유리는 자신의 관자놀이를 가리켰다. 아버지 회사에서 몇 년간 경영기획실에서 일했어요. 숫자를 읽고 흐름을 분석하고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건 자신 있어요. 정보만 있다면. 그녀는 말을 하다 말고 지훈을 쳐다봤다. 혹시 인터넷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스마트폰 같은 거 빌려줄 수 있나요? 그것은 위험한 부탁이었다. 위치가 추적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지훈은 그녀의 얼굴을 몇 초간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의지를 시험하는 듯했다. 이윽고 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배낭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가 꺼낸 것은 최신형 스마트폰은 아니었지만 멀쩡히 작동하는 구형 모델의 스마트폰과 작은 휴대용 와이파이 공유기였다. 유리의 눈이 커졌다. 노숙자의 배낭에서 나올 법한 물건이 아니었다. 아이전 예전에 주운 거다. 지훈은 무심하게 대답하며 그것들을 그녀에게 건넸다. 선불 유심이라 추적은 안 돼. 데이터도 넉넉하니 마음껏 써. 유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재빨리 스마트폰을 켜고 와이파이에 연결했다. 작은 화면에 인터넷 창이 뜨는 순간 그녀는 다시 세상과 연결된 기분이었다. 그때부터 유리의 시간은 완전히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분석가이자 전략가로 변모했다. 다락방의 어두컴컴한 구석. 나무 상자를 책상 삼아 웅크리고 앉은 그녀의 손가락이 쉴 새 없이 화면 위를 움직였다. 그녀는 먼저 TY그룹과 최민석 회장에 대한 모든 공개 정보를 긁어모았다. 재무제표, 주주 구성,
최근 몇 년간의 인수 합병 기록, 언론 기사들, 그리고 하씨 가문과의 합병 계약 조건까지.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재구성되고 분류되고 연결되기 시작했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는 자는 척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의 접근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고 날카로웠다. 단순한 정보 검색이 아니라 정보들 사이에 행간을 읽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최민석의 사업 확장 방식에 어떤 패턴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는 부실 기업을 싼값에 인수한 뒤 교묘한 자금 세탁과 주가 조작을 통해 단기간에 가치를 부풀려 되파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해왔다. 유리의 미간이 좁혀졌다. 이상해. 자금 흐름이 너무 깨끗해.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리한 것처럼 그녀는 최민석이 이용했을 법한 페이퍼 컴퍼니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다. 벽에 부딪힌 것이다. 몇 시간을 몰두하던 유리가 지친 듯 한숨을 내쉬었을 때였다. 자는 줄 알았던 지훈이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블루스톤 파트너스. 얼마 전에 노숙자 쉼터에서 어떤 놈이 그 회사 이름 들먹이면서 떠드는 걸 들었는데 자기 월급 떼먹고 도망간 악덕 회사라고 했던가. 유리의 귀가 번쩍 뜨였다. 그녀는 재빨리 블루스톤 파트너스를 검색했다. 그것은 최민석의 여러 투자 자회사 중 하나로 서류상으로는 아주 깨끗한 유령 회사에 가까웠다. 하지만 지훈의 말을 듣고 다시 보니 의심스러운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설립 시기, 자본금 변동 내역, 임원 명단, 모든 것이 TY그룹의 중요한 인수 합병 시기와 교묘하게 맞물려 있었다. 유리는 등골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최민석의 검은 돈이 세탁되는 통로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어둠 속에 누워있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정말로 잠결의 한 말이었을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단서를 던져준 것일까? 이 남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노숙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너무나 예리하다. 지훈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그의 정체를 알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와 자신에게는 최민석이라는 공동의 적이 생겼다는 것. 그것이 우연이든 혹은 그의 계획이든 유리는 다시 스마트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제 목표가 명확해졌다. 블루스톤 파트너스, 이 회사의 실체를 파헤치면 최민석의 가면을 벗겨낼 수 있을 것이다. 어둡고 축축한 다락방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두 남녀의 기묘한 연합 전선이 그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형성되고 있었다. 블루스톤 파트너스. 그 이름은 하유리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화두가 되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강지훈이 가져다 준 낡은 노트북과 휴대폰에 매달려 유령 회사의 실체를 파고들었다. 파면 팔수록 최민석의 검은 제국이 거대한 빙산처럼 그 모습을 드러냈다. 블루스톤은 단순한 자금 세탁 통로가 아니었다. 적대적 인수를 위한 지분 매집, 불법 정치자금 형성, 심지어 경쟁사 핵심 인물들에 대한 약점 수집 및 협박까지. 그 모든 추악한 일들의 중심에 블루스톤이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정황 증거일 뿐. 법정에 제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내부 자료나 핵심 관계자의 증언이 필요했다. 유리는 무력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이 어둡고 좁은 다락방 안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가 한계였다. 그녀와 강지훈 사이에는 기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더 이상 그를 단순한 노숙자로 보는 사람은 없었다. 유리는 그의 모든 행동, 모든 말 한마디를 날카롭게 관찰했다. 그가 무심코 던지는 혼잣말 속에는 시장 경제의 흐름을 꿰뚫는 통찰력이 담겨 있었고, 어쩌다 보여주는 움직임에는 잘 훈련된 자의 절제된 힘이 느껴졌다. 그는 정체를 숨긴 맹수와 같았다. 유리는 그가 왜 자신을 돕는지, 그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려 애썼지만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비축해둔 식량이 바닥을 드러냈다. 지훈이 다시 밖으로 나갈 채비를 했다. 낡은 모자를 눌러쓰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유리가 말했다. 가디가요. 지훈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그가 돌아보았다. 위험해. 여기에 갇혀서 당신이 가져다주는 빵이나 기다리는 건 사양이에요. 나도 내 몫을 해야죠. 변장하면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 혼자 보내는 것도 불안하군요. 마지막 말은 그녀의 진심이었다. 이 남자에 대한 의심과 의존이라는 모순된 감정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지훈은 잠시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의지를 읽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구석에 있던 낡은 점퍼와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마스크를 그녀에게 던져주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남대문 시장이었다. 온갖 종류의 사람들과 상품들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이곳이야말로 감시의 눈을 피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지훈은 판단했다. 유리는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을 빠르게 움직이며 주변을 경계했다. 시장의 활기차고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오히려 그녀의 신경을 더욱 곤두서게 만들었다. 지훈은 익숙하게 좌판에서 채소 몇 가지와 빵을 샀다. 그의 모습은 시장의 풍경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훈의 어깨 너머로 시장 입구에서 서성이는 익숙한 얼굴을 유리는 발견했다. 최민석 회장의 수하 중 한 명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저 사람. 유리가 작게 신음하며 지훈의 옷소매를 잡아 끌었다. 지훈은 그녀의 시선이 향한 곳을 재빨리 훑었다. 그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젠장, 꼬리가 밟혔군. 어떻게 어디서부터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은 원인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최 회장의 수하는 아직 그들을 발견하지 못한 듯했다. 하지만 그가 본격적으로 시장 안을 뒤지기 시작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지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변했다. 느긋하고 무심하던 거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예리한 칼날 같은 긴장감이 그의 전신을 감쌌다. 그는 유리의 팔목을 강하게 붙잡았다. 띠뒤요. 지금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의 목소리에는 의문을 허용하지 않는 힘이 있었다.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방금 산 식료품 봉지를 내팽개치고 인파를 헤치며 시장의 반대편 출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여기서 그들의 움직임을 포착한 최 회장의 수하가 소리쳤다. 그와 함께 주변에 숨어있던 다른 무리들이 일제히 그들을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다. 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 상인들의 고함소리가 뒤섞였다. 지훈은 유리의 손을 놓치지 않고 마치 미로의 지도를 전부 외우고 있는 사람처럼 좁은 통로와 가게 사이를 헤집고 나아갔다. 그의 등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든든했다. 하지만 추격자들은 끈질겼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결국 그들은 시장 뒤편, 재활용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막다른 골목에 갇히고 말았다. 앞뒤로 4-5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포위하며 다가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가씨, 이제 술래잡기는 그만하시죠. 회장님께서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그리고는 지훈을 향해 턱짓을 했다. 그리고 거기 거지 양반 곱게 꺼져주면 유혈 사태는 없을 테니. 목숨 아까운 줄 알면 비켜. 유리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지훈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다. 바로 그 순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지훈이 유리를 자신의 등 뒤로 부드럽게 밀어냈다. 그리고는 눌렀었던 모자를 벗어 바닥에 던졌다. 그의 자세, 그의 기운, 그의 모든 것이 변했다. 구부정했던 허리는 꼿꼿하게 펴졌고 나른해 보였던 눈빛은 날카로운 살기를 뿜어냈다. 그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었다. 그는 싸움을 앞둔 굶주린 늑대였다. 상대를 잘못 골랐어. 너희들. 지훈의 나직한 목소리가 골목 안에 울렸다. 추격자들은 잠시 그의 기세에 주춤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치며 달려들었다. 첫 번째 남자가 휘두른 주먹을 지훈은 가볍게 몸을 숙여 피했다. 그리고는 상대의 팔을 붙잡아 순식간에 관절을 꺾어버렸다. 두둑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지훈은 비명을 지르는 남자를 방패 삼아 두 번째 상대에게 그대로 밀어붙였다. 혼란에 빠진 틈을 타 그는 번개처럼 파고들어 세 번째 남자의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쓰러졌다.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화려한 기술이 아니었다. 오직 상대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실전적인 기술이었다. 급소 공격, 관절기, 신경을 마비시키는 타격. 그것은 길거리 싸움꾼의 기술이 아니었다. 특수부대나 전문 경호 조직에서나 볼 수 있는 살인 기술에 가까운 움직임이었다. 유리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호신술로 유도를 배운 적이 있었지만 지훈의 움직임은 차원이 달랐다. 이것은 무술이 아니라 폭력이었다. 정제되고 계산된 완벽한 폭력. 마지막으로 남은 리더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칼을 뽑아들었다. 오지마, 괴물 같은 자식. 지훈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옆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들어 남자의 손목을 내리쳤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남자가 칼을 떨어뜨렸다. 지훈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남자의 턱을 손날로 강하게 가격했다. 남자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불과 1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다. 건장한 남자 4명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지훈은 거친 숨을 한번 몰아쉬었을 뿐 상처 하나 입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빵 봉지를 무심하게 주워들고는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유리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방금 전의 살벌함은 사라지고 다시금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깊은 침묵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가자. 여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그들은 다시 어두운 골목길을 통해 도망쳤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않았다. 유리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터질 것 같았다. 지훈이 그들을 데려간 곳은 폐쇄된 지하철역의 깊숙한 곳. 잊혀진 공간이었다. 희미한 비상등만이 깜빡이는 그곳에서 마침내 유리는 참았던 질문을 터뜨렸다. 대체 누구예요? 당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거대한 비밀의 편린을 목격한 자의 경외감과 혼란 때문이었다. 거지라고 말하지 마세요. 방금 그건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니었어요. 당신, 군인이었나요? 아니면 무슨 특수 요원이라도 돼요. 지우는 대답 대신 먼지가 쌓인 플랫폼 벤치에 앉아 빵 봉지를 열었다. 그리고는 빵 한 조각을 그녀에게 건넸다. 유리는 그것을 받아들지 않았다. 대답해요. 당신 정체가 뭐예요? 지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보았다. 그는 유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진실의 아주 작은 일부를. 내 이름은 강지훈. 거지는 위장 신분이야. 위장. 그래, 최민석 회장. 그자는 아주 오래전에 내게서 소중한 것을 빼앗아갔어. 나는 그에게 빚을 받으러 온 것뿐이야. 거지는 사냥감을 방심하게 만들기 위한 사냥꾼의 가면에 불과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지독한 증오와 복수심이 서려 있었다. JK그룹의 회장이라는 진짜 신분은 숨긴 채 그는 자신을 복수심에 불타는 사냥꾼으로 포장했다. 그것이 지금 그녀에게 말해줄 수 있는 최선의 진실이었다. 유리는 그의 말에 숨을 삼켰다. 사냥꾼. 그 단어는 지금의 그와 너무나도 잘 어울렸다. 그녀는 마침내 그동안의 모든 의문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 그의 정체불명의 정보력, 그리고 방금 전 보여준 압도적인 전투 능력까지 그들은 이제 단순한 조력자와 도망자가 아니었다. 최민석 타도라는 같은 목표를 가진 위험한 동맹이 되었다. 유리는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비밀을 품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그 비밀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폐쇄된 지하철역의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다. 희미한 비상등 불빛 아래 강지훈이 털어놓은 진실의 파편들이 두 사람 사이에 무겁게 떠다녔다. 사냥꾼. 그 한마디는 하유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의심과 불안을 설명해 주면서 동시에 더 깊은 미스터리의 수렁으로 그녀를 끌어들였다. 최민석 회장이 당신의 뭘 빼앗아갔는데요? 유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이 남자의 과거에 어떤 비극이 숨어 있는지, 그를 이런 복수의 화신으로 만들었는지 알아야 했다. 지우는 대답 대신 어둠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은 우물과 같아서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없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목표가 같다는 것, 그것뿐이야. 그의 단호한 태도에 유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다시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왔다. 블루스톤 파트너스에 대한 정황 증거는 충분해요. 하지만 그걸 법정에 가져가도 소용없을 거예요. 최민석은 꼬리 자르기의 명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가 직접 개입했다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예요. 내부 장부나 비밀 계약서 같은 거, 그런 건 그의 개인 금고나 다름없는 사무실 컴퓨터에 있겠지. 지훈이 말했다. 접근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아니요. 유리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기회는 있어요. 단 한 번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밝혔다. 화면에는 JK그룹의 연례 VIP 자선 갈라 행사 안내문이 떠 있었다.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이는 가장 화려하고도 은밀한 사교의 장, 최민석은 절대 이 행사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JK그룹의 주주들에게 눈도장을 찍고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물색하려는 속셈이겠죠. 이런 행사에서 그는 분명 VIP를 위한 개인 스위트룸을 사용할 거예요. 중요한 통화를 하거나 비밀스러운 미팅을 하기 위해서 그의 노트북이나 개인 태블릿 PC도 분명 그곳에 있겠죠.
지우는 그녀의 계획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곳에 잠입해서 데이터를 빼내자. 맞아요. 보안이 삼엄하겠지만 모두가 샴페인에 취해 경계가 허술해진 틈을 노린다면 불가능하지만은 않아요.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지만 성공한다면 단번에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묘수였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야. 도망자 신세인 우리 둘이 어떻게 그곳에 들어가지?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다. 유리의 얼굴에 잠시 막막함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지훈의 얼굴은 의외로 평온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 당신은 잠입 계획이나 짜도. 그의 자신감 있는 태도에 유리는 다시 한번 그를 낯설게 느꼈다. 대체 그의 정체는 어디까지일까? 다음 날 지훈은 유리를 데리고 약속된 장소로 향했다. 그가 낡은 공중전화로 어딘가에 짧게 통화를 한 지 채 30분이 지나지 않아서였다. 약속 장소인 한강 둔치의 인적 드문 주차장에 번호판도 없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칼같이 다려진 양복을 입은 냉철한 인상의 중년 남자였다. 그는 지훈을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회장, 아니 부르셨습니까? 남자는 유리를 의식하며 황급히 호칭을 바꾸었다. 하지만 유리는 회장이라는 단어를 똑똑히 들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회장 대체 무슨 회장? 지훈은 남자의 인사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비서, 준비는 됐나? 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타시죠. 유리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김비서가 열어주는 차 뒷좌석에 올라탔다. 최고급 가죽 시트의 감촉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차는 서울의 야경을 가르며 조용히 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외부인의 접근이 완벽히 차단된 펜트하우스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유리는 숨을 삼켰다. 며칠 전까지 머물렀던 다락방과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호화로움,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한강의 야경이 눈부셨다. 이곳은 회장님의 개인 안가 중 하나입니다.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김 비서가 설명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최고급 브랜드의 옷들이 담긴 쇼핑백과 보석 상자들이 즐비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위한 전문가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헤어 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리고 스타일리스트까지. 일단 씻어. 그리고 준비해. 지훈이 유리를 향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했지만 유리는 그의 뺨에 스치는 미세한 감정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먼저 변신을 시작한 것은 지훈이었다. 그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그는 이미 반쯤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며칠간 길렀던 덥수룩한 수염이 말끔하게 정리되고 전문 헤어 디자이너의 손길에 헝클어졌던 머리카락이 세련된 스타일로 바뀌었다. 그리고 마침내 김 비서가 준비한 맞춤 턱시도를 입고 그가 나타났을 때 유리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곳에는 더 이상 뒷골목에 거지가 없었다. 넝마 아래 숨겨져 있던 다부진 체격, 넓은 어깨, 그리고 긴 다리가 완벽한 수트핏을 만들어냈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주변을 압도하는 카리스마. 무엇보다 그의 눈빛, 냉정하고 지적인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태생부터 모든 것을 가진 자, 최상위, 포식자의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유리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느끼며 시선을 피했다. 지금껏 그녀가 만나왔던 재벌 2세들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격이 느껴졌다. 다음은 유리의 차례였다. 그녀는 스타일리스트가 추천하는 여러 드레스 중에서 짙은 에메랄드빛의 실크 드레스를 골랐다. 우아하면서도 활동하기에 편해 보이는 디자인이었다. 따뜻한 물로 며칠간의 고단함을 씻어내고 전문가들의 손길에 얼굴과 머리를 맡겼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유리가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낯선 자신의 모습에 놀랐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겁에 질린 도망자가 없었다. 긍지와 기품을 되찾은 재벌가의 영예.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강인함과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거실로 나갔을 때 샴페인 잔을 들고 창밖을 보고 있던 지훈이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유리에 닿는 순간 그의 무표정한 가면이 처음으로 금이 가는 것을 유리는 보았다. 그의 눈동자에 스쳐 지나가는 경탄. 그리고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떨림.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하고 강렬한 전류가 흘렀다. JK타워 호텔의 연회장은 대한민국의 권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화려했다.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정장과 드레스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고 떠들었다. 지훈과 유리는 그들 사이로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갔다. 완벽하게 변신한 그들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이런 자리에 익숙했던 사람들처럼 보였다. 최민석은 15층 VIP 스위트룸을 사용하고 있어. 저기 아들 최진우와 함께 있군. 지훈이 턱짓으로 한쪽을 가리켰다. 유리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오만하게 웃고 있는 최진우의 얼굴을 보자 속이 메스꺼웠지만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유리가 미리 짜놓은 계획대로 이제 작전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최민석의 오랜 라이벌인 대형그룹의 박 회장에게 우아하게 다가갔다. 박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하씨 가문의 하유리입니다. 박 회장은 갑자기 나타난 유리의 모습에 놀랐지만 이내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최민석과의 약혼이 파투난 이야기는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유리는 그 점을 역이용했다. 그녀는 박 회장에게 TY그룹이 추진하는 새로운 해외 사업의 허점을 교묘하게 흘리며 그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다. 그들의 대화 소리가 커지자 주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최민석의 심기 불편한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완벽한 미끼였다. 모든 시선이 유리가 만들어낸 작은 소동에 쏠린 틈을 타. 지훈은 유령처럼 인파 속에서 사라졌다. 그의 손에는 김 비서가 건네준 15층 VIP 스위트룸의 마스터 키카드가 들려 있었다. 지훈은 비상계단을 통해 조용히 15층으로 올라갔다. 복되는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그는 그들의 교대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경호원 한 명이 잠시 자리를 비운 찰나 그는 소리 없이 스위트룸 문 앞에 서서 카드를 긁었다. 삑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스위트룸 내부는 고요했다. 그는 곧장 서재로 들어가 테이블 위에 놓인 최민석의 노트북을 발견했다. 심장이 긴장으로 빠르게 뛰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 장치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 데이터 복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파란색 진행 막대가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다. 10%, 20%. 시간은 영원처럼 더디게 흘러갔다. 한편 연회장에서 성공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던 유리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최민석이 박 회장과 설전을 벌이는 자신을 보면서도 이상할 정도로 여유로워 보였기 때문이다. 그의 입계는 오히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기묘하고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함정인가? 바로 그 순간 스위트룸에서 노트북 화면을 초조하게 바라보던 지훈의 등 뒤에서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어서 스피커를 통해 최민석의 여유로운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거기까지 들어오다니 제법이군. 내 서재에 온 걸 환영하네. 쥐새끼 데이터 복제 진행 막대는 99%에서 멈춰 있었다.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은 처음부터 상대의 손바닥 위에 있었던 것이다. 최민석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긴 조롱과 승리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강지훈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지훈은 그러나 당황하지 않았다. 그의 손가락은 침착하고 빠르게 움직여 99%에서 멈춘 데이터 복제 USB를 노트북에서 뽑아냈다. 미완성은 아쉬웠지만 이 정도만으로도 최민석의 숨통을 끊을 증거는 충분했다. 그는 몸을 일으켜 방 안을 둘러보았다. 최고급 가구와 예술품으로 장식된 호화로운 스위트룸은 이제 완벽한 감옥이 되었다. 창문은 방탄 유리였고 문은 외부에서 전자식으로 잠겨 있었다. 꽤나 공들여 함정을 팠군. 언제부터 알고 있었지? 지훈이 허공에 대고 묻자 스피커에서 최민석의 비웃음 소리가 흘러나왔다. 내 놈들이 내 오랜 라이벌인 박영감을 들쑤실 때부터였지. 하유리. 그 계집이 제법 머리를 쓴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어린애 장난 수준이야. 내가 주최 측도 아닌데 JK 호텔에 스위트룸을 통째로 빌렸을 때부터 의심했어야지. 여긴 내 성이다. 쥐새끼야. 그 시각 연회장에서 유리는 최민석이 손목시계에 대고 나직이 말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던지는 그의 승리감에 찬 미소. 유리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함정이었다. 지훈이 위험에 빠졌다. 그녀는 박 회장에게 급히 양해를 구하고 웨이터에게서 샴페인을 한 잔 더 받아드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인파 속에서 빠져나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머리는 냉정하게 돌아갔다. 경호원들을 뚫고 15층으로 가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다행히 하시 가문의 딸로서 어릴 때부터 드나들었던 호텔의 내부 구조는 익숙했다. 스위트룸의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최민석이 아들 최진우와 2명의 경호원을 대동하고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턱시도를 차려입은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후, 도둑놈 치고는 꽤나 번지르르한 꼴이군. 돈은 좀 받았나 보지. 지훈은 대답 대신 여유로운 자세로 소파에 앉았다. 그의 평온한 태도가 오히려 최민석의 심기를 건드렸다. 내 놈. 정체가 뭐냐? 최진우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다. 감히 내 약혼녀를 꼬드겨서 이딴 짓을 벌여. 내 놈 배후가 누구야? 최진우가 지훈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드는 순간 지훈의 몸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최진우의 손목을 가볍게 잡아채고는 발을 살짝 걸었다. 최진우는 자신의 힘에 못 이겨 앞으로 고꾸라졌고 값비싼 카펫 위로 보기 좋게 넘어졌다. 모욕적인 움직임이었다. 이젠 후 최민석이 노성을 터뜨렸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턱짓을 했다. 저놈 팔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입을 열게 해. 누가 보냈는지 알아내. 경호원들이 육중한 몸을 움직여 지훈에게 다가왔다. 지훈은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일종의 연민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최민석 회장, 당신은 아주 큰 실수를 했어. 여기는 당신이 함부로 날뛸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최민석은 코웃음을 쳤다. 영역 여긴 내가 돈 주고
빌린 JK 호텔 스위트룸이야. 오늘 밤 이곳의 왕은 바로 나다. 과연 그럴까? 지우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최신형이 아닌 아주 평범하고 낡은 모델이었다. 그는 단 하나의 번호를 눌러 통화를 연결했다. 방 안에 그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코드 블랙, 15층, 임페리얼 스위트.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복도 밖에서 요란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막 도착한 유리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에 숨을 삼켰다. 수십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복도의 양끝에서 나타나 순식간에 최민석의 경호원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호텔 보안팀과는 움직임의 차원이 달랐다. 귀에는 무선 이어피스를 꽂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상황을 정리했다. 그들의 양복 소매 끝에는 JK그룹의 로고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스위트룸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JK그룹의 보안총괄 실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방 안의 살벌한 분위기, 당황한 최민석 부자와 넘어져 있는 경호원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한 사람을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그는 강지훈의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귀에 그의 다급하고 충성심 가득한 목소리가 똑똑히 박혔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내부 보안망에 문제가 생겨 보고가 늦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회장님, 그 한마디는 마치 천둥처럼 스위트룸 전체를 울렸다. 최민석의 얼굴에서 오만함과 승리감이 사라지고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창백한 절망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최진우는 입을 멍하니 벌린 채 넘어진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다. 회장님, JK그룹 보안팀이 저 거지 같은 도둑놈에게 회장님이라고. 그들의 시선이 천천히 강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정체를 숨기지 않았다. 턱시도를 입은 그의 몸에서는 뒷골목의 비루함 대신 거대한 그룹을 이끄는 젊은 총수의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그의 눈빛은 최민석을 향해 있었다. 그 눈빛은 복수심이 아닌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가운 경멸을 담고 있었다. 지훈. 최민석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죽은 강 회장의 아들, 내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 마. 최민석.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정정하지. 난 내 놈의 함정에 빠진 게 아니야. 내 놈이 내 함정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거지. 지훈은 손에 들고 있던 USB를 흔들어 보였다. 네가 날 이곳으로 유인하지 않았다면 이 물건을 손에 넣는데 시간이 좀 더 걸렸을 거야. 덕분에 수고를 덜었군.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강지훈이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최민석은 자신이 사냥꾼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거대한 덧단에서 놀아나고 있던 사냥감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열린 문틈으로 하유리가 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뇌리에서 수만 번 메아리쳤다. 뒷골목의 거지, 자신을 구해준 미스터리한 남자, 최민석에게 복수하려는 사냥꾼, 그 모든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얼굴. 그가 바로 JK그룹의 총수, 강지훈이었다. 최민석이 그토록 집어삼키려 했던 바로 그 회사의 주인이었다. 유리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이나 도망극이 아니었다. 거대한 두 기업의 명운을 건 전쟁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전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충격, 그리고 배신감, 그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그의 진짜 정체를 마주한 것에 대한 압도적인 경외감이었다. 그녀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것 같은 것을 간신히 참아냈다. 보안실장이 지훈에게 다가와 물었다. 회장님, 이 자들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지훈은 최민석 부장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문께 서 있는 유리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의 모든 가면이 벗겨졌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젊은 제왕의 모습으로 그는 자신 때문에 충격에 휩싸인 한 여자를 고요히 응시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변곡점을 맞이했다. 더 이상 동맹도 조력자도 아니었다. 거대한 진실의 무게가 그들 사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JK그룹 보안팀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으로 스위트룸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최민석과 최진우 부자는 자신들의 경호원들과 함께 방 안에 연금된 신세가 되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곧 닥쳐올 파멸에 대한 공포가 역력했다. 강지훈은 보안실장에게 몇 가지를 나지기 지시했다. 경찰에 넘기기엔 아직 일러 이들이 외부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해 법의 심판은 모든 것이 끝난 뒤에 내가 직접 받게 해줄 테니. 그의 목소리에는 승자의 여유가 아닌 대의를 위한 냉정한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 동안 문가에서 미동도 없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던 하유리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군. 갑시다. 그 한마디에 두 사람 사이에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는 현실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유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김 비서의 안내를 받아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 속에서 검은 세단에 다시 올라탔다. 지훈이 그녀의 옆자리에 앉자 차 안의 공기는 숨 막힐 듯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달리는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유리는 차마 지훈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거대한 혼돈에 휩싸여 있었다. 지난 며칠간의 모든 기억들이 그의 진짜 정체라는 새로운 필터를 통해 재산경되었다. 뒷골목에서의 첫 만남, 다락방에서의 어색한 동거, 시장에서의 필사적인 도주. 그 모든 순간에 그는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 자신을 그의 거대한 복수극에 이용한 것일까 아니면 그저 변덕이었을까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의지했던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지훈 역시 침묵을 지켰다. 그는 유리의 혼란을 충분히 이해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필요에 의한 기만이었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상처가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다. 차가 도착한 곳은 JK그룹 본사가 아니었다. 강남의 한눈에 띄지 않는 오피스텔 건물 지하. 비밀 통로를 통해 연결된 곳이었다. 그곳에는 지훈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최첨단 비밀시 링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전 세계의 주식 시세와 기업 정보, 암호화된 데이터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고 소수의 정예 분석가들이 침묵 속에서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JK그룹의 숨겨진 심장이었다. 분석가들은 지훈의 등장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묵례를 했지만 그의 옆에 있는 낯선 여자의 존재에 의아한 시선을 보냈다. 지훈은 그들의 시선을 뒤로 하고 유리를 사령부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로 된 회장실로 이끌었다. 놀랐겠지. 그리고 화도 났을 테고 방 안에 단둘이 남게 되자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유리는 그를 마주 보았다. 화가 났다기보다는 혼란스러워요. 제가 겪은 일들, 당신이라는 사람, 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모르겠어요. 지훈은 넥타이를 조금 느슨하게 풀며 창가에 기대섰다. 당신이 겪은 모든 위험은 진실이었어. 그리고 당신을 구하고 싶었던 내 마음도 진실이었고, 그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버지였던 선대 회장의 갑작스러운 죽음, 단순한 사고로 위장되었지만 그 배후에 최민석의 계략이 있었음을 직감했던 일. 하지만 당시에는 그를 뒷받침할 힘도 증거도 없었다. 회장 자리에 오른 후 그는 회사 내부에 생각보다 깊숙이 최민석의 끈앞풀들이 심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그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공식적으로는 무기한 해외 출장을 떠난 것으로 위장했어. 그리고 나는 유령이 되었지. 가장 낮은 곳,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에서 최민석이 스스로 꼬리를 드러내길 기다렸어. 그가 내 빈자리를 보고 JK그룹을 집어삼키려 움직일 것이라는 걸 확신했으니까. 그래서 거지가 된 거군요. 그래, 배신자들의 눈을 속이고 그들의 진짜 계획을 파악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어. 당신을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고 내 계획에는 없던 변수였지. 지훈은 유리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가면 뒤의 냉정함이 아닌 진솔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당신을 이용할 생각도 했었어. 최민석의 약혼녀였으니 분명 쓸모가 있을 거라고. 하지만 당신은 내 예상을 뛰어넘었어. 당신은 희생양이 되기를 거부했고 스스로 운명에 맞서 싸웠지. 그 모습에 나는 내 계획의 일부가 아닌 하율이라는 사람 자체를 돕고 싶어졌어. 속인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사과하지.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유리는 그의 긴 고백을 말없이 들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졌다. 거대한 복수와 기업 전쟁,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의 처절한 선택, 분노는 서서히 가라앉고 그 자리에는 그의 계획의 거대함과 치밀함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그가 짊어져야 했던 고독의 무게에 대한 이해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때 김 비서가 노크와 함께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방금 전 지훈이 빼내온 USB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데이터 분석이 완료되었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돌아왔다. 지훈과 유리는 사령부의 메인 스크린 앞으로 향했다. USB에 담긴 99%의 데이터. 그것은 최민석의 추악한 제국의 설계도나 다름없었다.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내역, 국내외 정치인들에게 건넨 뇌물 리스트, JK그룹 내부에서 정보를 빼돌린 배신자들의 명단, 그리고 JK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한 적대적 인수합병의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이럴 수가. 분석팀장 중 한 명이 탄식했다. 최민석은 이미 우리 회사 주식의 상당량을 차명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열릴 임시 주주총회에서 내부 배신자들과 연합해 현 경영진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언론에 우리 회사의 기밀 프로젝트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터뜨려 주가를 폭락시키고 그 틈에 남은 지분을 헐값에 사들여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속셈입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고 긴급했다. 지훈의 측근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했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았다. 이미 수년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에 방어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모두가 침묵에 빠져 있을 때 조용히 스크린을 보고 있던 유리가 입을 열었다.
막으려고만 하면 져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완벽한 전략가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최민석의 판 위에서 수비만 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판을 새로 짜야 해요. 방어가 아니라. 역공을 가야 합니다. 유리는 메인 스크린의 데이터를 재구성하며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최민석의 가장 큰 강점은 거미줄처럼 얽힌 페이퍼 컴퍼니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 회사들은 서로 복잡한 순환 출자 구조로 묶여 있어서 하나만 무너져도 연쇄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그녀는 최민석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페이퍼 컴퍼니 몇 개를 지목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공격해 자금 흐름을 마비시킬 수 있는 대담하고 정교한 금융 기법들을 제시했다. 주주총회 직전에 그의 자금줄을 먼저 끊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확보한 이 증거들을 언론이 아닌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먼저 터뜨리는 거예요. 언론 플레이는 진흙탕 싸움이 되기 쉽지만 사법기관의 직접적인 압수수색은 그에게 피할 수 없는 치명타가 될 겁니다. 그녀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회의실 안의 공기는 변해갔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지훈의 핵심 참모들의 눈빛이 점차 경탄과 존경으로 바뀌어갔다. 그녀는 단 몇 분 만에 수년간 그들을 괴롭혀온 적에 심장부를 꿰뚫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계획 설명이 모두 끝났을 때 회의실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다. 김 비서가 감탄을 감추지 못하고 지훈에게 말했다. 회장님, 완벽한 계획입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유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미스터리한 사냥꾼의 모습도 냉정한 CEO의 모습도 없었다. 그곳에는 자신과 대등한 위치에서 전장을 바라보는 파트너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구해낸 가련한 도망자가 사실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최고의 지휘관이었음을 깨달았다. 좋아.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지금부터 하유리 실장의 계획대로 움직인다. 방역 개시다. 강지훈의 비밀 사령부는 임시 주주총회를 앞둔 며칠 동안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는 불을 밝혔다. 하유리가 설계한 방역 계획은 이제 수십 명의 정예 인력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실행에 옮겨지고 있었다. 금융팀은 최민석의 페이퍼 컴퍼니 자금줄을 묶기 위한 파생 상품 공격을 준비했고, 법무팀은 검찰에 제출할 증거 자료들을 완벽한 법률적 논리로 재구성했다. 그리고 그 모든 작전의 중심에 강지훈과 하유리가 있었다. 두 사람은 밤을 새워가며 모든 과정을 직접 지휘했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어색함이나 의심 대신 치열한 전장에서 등을 맞댄 동지애와 굳건한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유리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고, 지훈은 더 이상 고독한 사냥꾼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가 되어주었다. 피곤하지 않아. 새벽녘. 잠시 휴식을 위해 커피를 내리던 지훈이 산더미 같은 자료에 파묻혀 있는 유리를 향해 물었다. 유리는 뻐근한 목을 문지르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상하게 피곤한 줄도 모르겠어요. 평생 누군가 정해준 길만 걸어왔는데 처음으로 제 길을 직접 만드는 기분이라서요. 그녀의 눈은 피로에도 불구하고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훈은 그런 그녀에게 따뜻한 커피잔을 건네며 나직이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전쟁은 시작도 못했을 거야.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유리는 그의 눈을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끝까지 함께 해야죠.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선 더 깊은 감정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적인 감정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다. 거대한 전투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결전의 날, JK그룹 본사 대회 의실은 대한민국 경제계의 축소판과도 같았다. 기관 투자자들의 냉철한 시선, 대주주들의 탐욕스러운 눈빛, 그리고 회사의 운명을 걱정하는 소액주주들의 불안한 표정이 뒤섞여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최민석은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한 미소와 함께 마치 개선 장군처럼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의 뒤로는 TY그룹의 임원들과 그의 편에 서기로 약속된 일부 JK그룹 이사들이 따랐다. 그는 주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이미 자신이 이 회의실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다. 그는 의장석에 앉아있는 강지훈을 향해 조롱 섞인 눈빛을 던지는 것도 잊지 않았다. 잠시 후 강지훈이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의 등장에 소란스럽던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았다. 완벽한 수트 차림의 그는 JK그룹의 명실상부한 총수로서 흔들림 없는 위엄과 자신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특별 전략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당당하게 하유리가 함께하고 있었다. 갑자기 나타난 젊고 아름다운 여성 고문의 존재에 주주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의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운명의 임시 주주총회가 시작되었다. 안건 상정에 따라 먼저 최민석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는 유창하고 설득력 있는 연설의 명수였다. 그는 준비된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강지훈 회장의 경영 능력 부재를 조목조목 비판하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지난 1년간 JK그룹은 표류해왔습니다. 젊은 총수는 회사를 돌보지 않고 장기간 자리를 비웠으며 그 결과 우리의 소중한 자산 가치는 하락하고 경쟁력은 약화되었습니다. 그가 제시한 자료는 교묘하게 왜곡된 그래프와 거짓된 수치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럴듯한 포장과 언변에 일부 주주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 혼란을 끝내야 합니다. 저 최민석과 TY그룹은 JK그룹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일갈 강력한 비전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TY그룹과의 합병을 통해 우리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현 강지훈 회장에 대한 경영 불신임안을 발의하며 주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는 바입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미리 포섭된 주주들과 이사들 사이에서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분위기는 완전히 최민석의 편으로 넘어간 것처럼 보였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가 강지훈을 향해 이제 끝났다는 듯한 입 모양을 보였다. 마침내 반론을 위해 강지훈이 단상으로 나섰다. 그는 최민석처럼 열변을 토하지 않았다. 그는 차분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최민석 회장님의 열정적인 연설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유리를 향해 고갯짓을 했다. 주주 여러분께 저희 JK그룹의 특별 전략팀이 준비한 긴급 보고를 먼저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보고는 우리가 새로운 파트너로 맞이할지도 모르는 TY그룹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모든 시선이 단상으로 향하는 하유리에게 쏠렸다. 낯선 젊은 여성이 회사의 명운이 걸린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들이었다. 하지만 유리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모습은 회의실의 공기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안녕하십니까. JK그룹 특별 전략 고문 하유리입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인사를 한 뒤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한 편의 잘 짜인 전쟁 영화와도 같았다. 먼저 최민석 회장님께서 제시하신 저희 JK그룹의 경영 실적 자료에 대한 반박 자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공인회계법인의 감사를 마친 진짜 재무제표와 실적 데이터를 띄웠다. 최민석이 제시했던 모든 수치가 의도적으로 왜곡되고 조작된 것임이 순식간에 드러났다. 회의실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진짜 방역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사소한 문제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보여드릴 것은 TV그룹이 어떻게 그들의 성장 신화를 만들어 왔는지에 대한 진실입니다.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유리가 밤새워 분석했던 블루스톤 파트너스를 중심으로 한 거미줄 같은 페이퍼 컴퍼니들의 관계도가 나타났다.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 여고의 탈세 정황, 주가 조작 의혹, USB에서 나온 모든 증거들이 하나의 거대한 범죄 시나리오로 재구성되어 스크린 위에 펼쳐졌다. 최민석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이 모든 불법적인 자금 흐름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몇몇 주주분들의 차명 계좌였습니다. 유리는 배신자들의 명단을 직접 거론했다. 지목된 주주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회의실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였다.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유리는 결정타를 날렸다. 마지막으로 최민석 회장님의 진정한 비전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녀가 노트북의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회의실의 스피커를 통해 최민석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측근과 나누었던 비밀 대화의 녹음 파일이었다. JK그룹을 합병하는 즉시 핵심 기술과 인력만 빼내고 나머지는 전부 매각해버릴 거야. 껍데기만 남은 회사는 상장 폐지시키면 그만이지. 강지훈의 아비가 이룬 것을 내 손으로 끝장내는 것. 그게 내 오랜 숙권이었거든. 그의 추악한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 회의실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렸다. 그리고 그곳으로 검찰 로고가 새겨진 조끼를 입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선두에 선 책임검사가 단상으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금융감독원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서 나왔습니다. 최민석 씨, 당신을 주가 조작, 횡령 및 배임, 뇌물 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넋이 나간 채 굳어있는 최민석에게 다가가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철컥 하는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재계 거물에 오만했던 얼굴이 이제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회의실의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향해 터졌다. 길고 길었던 보어드룸 배틀, 그 치열했던 전쟁은 마침내 완벽한 체크메이트로 막을 내렸다. 임시 주주총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민석 회장 부자가 수갑을 찬 채 검찰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충격적인 모습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언론사 카메라에 담겨 실시간으로 전국에 타전되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기업 스캔들이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세상에 폭로되는 순간이었다. 강지훈과 하유리는 단상 위에서 그들이 일으킨 거대한 폭풍의 눈을 고요히 지켜보았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고함 속에서도 두 사람의 눈은 서로를 향해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에 대한 무게감이 교차했다. 다음 날부터 대한민국은 JK그룹과 TY그룹의 이야기로 들끓었다. 뉴스 헤드라인은 연일 재계 거목의 몰락, 적대적 인수합병의 추악한 실체, 그리고
혜성처럼 나타나 JK그룹을 구한 미스터리의 전략가. 하유리에 대한 기사들로 도배되었다. JK그룹 회장실은 다시 전쟁터가 되었다. 이번에는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쟁이었다. 강지훈은 냉철하고 신속했다. 최민석에게 부역했던 내부 배신자들은 한치의 자비도 없이 숙청되었고, 흔들리는 주주들과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비상경영 체제가 선포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 하유리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특별전략고문이라는 임시직함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대담한 위기관리 능력은 JK그룹의 모든 임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옆에서 배신자들로 인해 생긴 권력의 공백을 메우고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했다. 하 실장님의 판단이 정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비서는 이제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으로 유리를 대했다. 회장님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자 그룹의 미래를 구한 최고의 전략가. 그녀는 JK그룹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다. 최민석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총수가 구속되자마자 TY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채권단은 자금 회수에 나섰다.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들은 연쇄적으로 부도가 났고, 탐욕으로 쌓아 올린 그의 모든 것이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다. 법의 심판 이전에 시장의 냉혹한 심판이 먼저 내려진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유리는 아버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도망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버지의 목소리는 예전의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깊은 부끄러움과 회한, 그리고 딸에 대한 경외감이 뒤섞인 낯선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유리야, 아비가 어리석었다. 미안하다. 그리고 장하다. 내 딸. 유리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사과를 들었다.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러 왔던 마지막 응어리가 조용히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버지를 용서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아버지의 그늘 아래 사는 딸로 돌아가지는 않을 터였다. 그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가족 문제는 이제 완전히 과거의 일이 되었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지나가고 JK그룹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다. 비상경영체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강지훈의 회장실에도 마침내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날 밤, 유리는 홀로 회장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모든 일이 끝난 지금, 그녀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역할은 여기까지였다. 이제 그녀는 다시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나야 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을 시리게 만들었다. 그때 조용히 그녀의 뒤로 다가온 지훈이 나직이 입을 열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인사를 하는군. 고마워. 하유리 씨. 그의 목소리에는 업무적인 어조가 아닌 깊은 개인적인 감사가 담겨 있었다. 천만에요. 회장님. 유리가 애써 사무적인 말투로 대답하며 돌아섰다. 제 역할은 끝났으니 이제 잠깐만. 지훈이 그녀의 말을 막았다. 여기서 말고 잠깐 바람 좀 쐬지. 할 이야기가 있어. 지훈이 그녀를 데려간 곳은 화려한 레스토랑이나 바가 아니었다. 북악 스카이웨이의 한적한 전망대.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그가
아주 가끔 혼자서 찾는다는 비밀스러운 장소였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의 뺨을 스쳤다. 수많은 불빛들이 발 아래에서 반짝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불빛보다도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그 골목, 기억나나? 유리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숨을 삼켰다.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다.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날, 그 어둡고 축축했던 골목. 기억해요. 제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죠. 내겐 가장 흥미로운 순간이었는데. 지훈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때 당신의 눈을 봤어. 절망과 수치심 속에서도. 절대로 꺾이지 않으려는 독한 의지를, 그 눈빛에 호기심이 생겼지. 유리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거칠고 낯설었던 그의 입술, 필사적이었던 자신의 행동. 전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땐 정말 창피하고 무서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의지로 저지른 반항이었네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일들이 그들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지훈이 다시 입을 열었다. 처음 내 목표는 오직 복수였어.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최민석을 내 손으로 끌어내리는 것.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지.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당신과 함께 싸우면서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 단순히 복수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 아버지의 유산, 이 회사의 미래, 그리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당신 같은 사람,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 싸우고 싶어졌어. 당신이 내게 새로운 목적을 찾아준 거야. 그의 진솔한 고백에 유리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저도 감사해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제게 숨을 곳만 제공해 준 게 아니에요. 제 안에 이런 힘이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해줬어요. 재벌가의 딸이라는 껍데기 속에 갇혀있던 저를 진짜 하유리로 살게 해줬어요.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더 이상 JK그룹의 회장과 전략 고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강지훈과 하유리, 그 자체로 서 있었다.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상황과 역할들이 사라진 그 순간, 그동안 애써 억눌러왔던 감정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훈이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그녀의 뺨을 감쌌다. 뒷골목에서 거칠게 그녀를 휘어잡던 손과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이번에는 그가 나직이 속삭였다. 제대로 하고 싶어. 유리는 대답 대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생존을 위한 절박함도 위장을 위한 기만도 없는 오직 진심만이 담긴 첫 키스였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나눈 따뜻한 입맞춤은 길고 길었던 전쟁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이자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서곡이었다. 북악 스카이웨이어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나눈 키스는 길고 깊었다. 그것은 수많은 오해와 역경을 넘어 마침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두 사람의 안도감이요.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맹세였다. 입술이 떨어졌을 때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서 맞이한 아침은 낯설지만 평화로웠다. 유리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고 지훈은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사냥꾼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조용한 아침 식사를 했다. 어색함 대신 서로의 존재가 주는 편안함과 따뜻함이 식탁을 감쌌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지훈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지금 그들 앞에는 현실적인 질문이 남아 있었다.
유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일단 떠나야죠. 이제 제 몫은 끝났으니까 제 힘으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제 꿈을 찾아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아닌 미래에 대한 설렘과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여자나 JK 그룹을 구한 영웅이라는 타이틀에 기대어 살고 싶지 않았다.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서 인정받고 싶었다. 지훈은 그녀의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녀의 독립적인 의지를 존중했다. 그것이 그가 그녀를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알겠어. 당신의 선택을 존중해. 그가 말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딱 한 번만 더 내 부탁을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번 주에 열릴 정식 이사회에 나와 함께 참석해줘. JK 그룹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선포하는 자리야. 그곳에서 이번 일의 진정한 1등 공신인 당신이 내 옆에 있어 줬으면 해. 그의 진지한 부탁에 유리는 거절할 수 없었다. 며칠 후 JK그룹의 이사회 회의실, 임시 주주총회 때의 살벌함은 온데간데 없고 안정되고 희망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강지훈은 회장으로서 투명 경영과 주주 친화 정책을 기반으로 한 JK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그의 연설에 이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회의 안건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 지훈이 중요한 안건을 추가로 상정했다. 이사님들, 아시다시피 이번 사태로 인해 우리 그룹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하던 기업전략기획본부가 사실상 와해되었습니다. 새로운 JK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재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 한쪽에 배석해 있던 유리를 바라보았다. 저는 이 자리에 기업 전략기획본부를 이끌 새로운 본부장으로 하유리 씨를 공식 추천하고자 합니다. 회의실의 순간 정적이 흘렀다. 몇몇 이사들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회장의 연인을 핵심 요직에 앉히려는 낙하산 인사로 비칠 수도 있는 민감한 문제였다. 지훈은 그들의 생각을 읽었다는 듯 말을 이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추천이 아닙니다. 우리 JK그룹의 미래를 위한 가장 전략적인 판단입니다. 그는 스크린에 유리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했던 모든 전략적 판단과 실행 과정을 띄웠다. 적의 허를 찌르는 역발상, 냉철한 데이터 분석 능력, 위기 상황에서의 대담한 결단력. 그것은 누가 보아도 평범한 재벌가의 딸이 아닌 천재적인 전략가의 포트폴리오였다. 하유리 씨는 TY그룹의 공격을 막아낸 수비수였을 뿐만 아니라 적의 심장을 파고들어 제국 전체를 무너뜨린 공격수였습니다. 그녀의 능력은 이미 이 자리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인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사적인 감정이 배제된 JK그룹의 회장으로서 내리는 공식적인 제안입니다. 그의 논리정연하고 단호한 설명에 더 이상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사들의 눈빛은 감탄과 기대로 바뀌어 있었다. 결국 하유리의 본부장 선임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공식 임명장을 들고 유리를 기다렸다. 받아줄 건가? 유리는 임명장과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지훈이 그녀에게 다가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이 이 자리를 수락했으면 좋겠어.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능력으로 쟁취한 자리이고 이 회사가 당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야.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는 이 사무실 밖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만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이 안에서는 내게는
내가 아는 최고의 전략가가 필요해. 그게 바로 당신이고, 그의 말은 유리가 듣고 싶었던 바로 그 말이었다. 그는 그녀를 존중하고 있었고, 그녀의 독립성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여자친구로서가 아닌 최고의 파트너로서 원하고 있었다. 유리는 마침내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임명장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삶의 시작이 아니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미래를 열어가는 당당한 첫걸음이었다. 최선을 다하죠, 회장님. 그녀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최민석과 최진우는 수십 년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JK그룹은 강지훈의 강력한 리더십과 하유리의 탁월한 전략 아래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젊은 회장과 혜성처럼 나타난 여성 본부장. 그들은 재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파워 커플로 불렸다. 그들의 관계가 연인이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누구도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못했다. 어느 늦은 저녁, 두 사람은 JK그룹 타워의 루프탑에 나란히 서 있었다. 일과를 마친 후 두 사람만이 누리는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발 아래로는 그들이 함께 지켜낸 도시의 불빛이 은하수처럼 펼쳐져 있었다.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정말 많은 걸 이뤄냈네요. 유리가 난간에 기댄 차에 말했다. 우리가 아니라 당신이. 지훈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 이 풍경은 최민석의 것이었을 테니까. 우리가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에게 기댄 채 야경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모든 상처가 아물었다. 이제 그들 앞에는 희망과 신뢰로 가득 찬 미래만이 남아있었다. 지훈이 유리의 몸을 돌려 자신을 마주보게 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다정함이 가득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한 필사적인 키스에서 그가 나직이 속삭였다. 유리가 그의 말을 받았다. 우리의 삶을 시작하기 위한 진실한 키스까지. 두 사람은 미소 지었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뒷골목의 그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입맞춤이 두 사람의 미래를 축복하듯 조용히 내려앉았다. 혼돈 속에서 서로를 발견하고 서로를 구원했으며 마침내 서로의 세상이 되어준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막 진짜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